네? 한국이 최초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분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리처드 홀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은 제가 생전 처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짧지만 충격적인 체류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에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복잡하고도 진한 감정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제 동료들은 모두 영국 상위권 대학에서 AI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연구 중이던 박사 또는 석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 그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의 관심사 아래의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아시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현장 중심의 탐색과 향후 글로벌 AI 파트너십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리서치 프로젝트였지요.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기획되기 시작했던 건 정확히 작년 여름, 캠브리지에서 열린 한 국제 AI 포럼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비공식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제 동료들과 맥주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무심코 꺼낸 말이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AI 스타트업이 꽤 많아졌다던데 그거 진짜 괜찮은 건가? 아니면 또 뭔가 만들어진 버블인가? 그 말은 장난처럼 던져졌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아시아 전체 AI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직접 가서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넘겼지만 저와 몇몇 동료는 그 말이 점점 진지하게 들렸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지도교수들에게 리서치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 연락을 돌리는 등 실제 방문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고정관념을 굳혀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래 비판적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연구자로서 어떤 현상이든 그 이면에 깔린 맥락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받아왔고 그것이 저희 학문적 태도라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 객관적 시선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시아의 기술과 연구를 검토 대상 혹은 후속주자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은 놀랍도록 빈약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몇몇 세계적 전자기업과 K-팝이라는 문화 현상 그리고 조금의 게임 산업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뉴스 기사나 유튜브 클립으로 접한 단편적인 것이 전부였어요. 아무도 한국을 대놓고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나라를 특별히 기대할 것도 배울 것도 없는 나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의 소비자일 뿐인 어떤 시장처럼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한 AI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 출신의 발표자가 한국형 메타러닝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내용보다도 발표자의 억양이나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더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누군가 저건 결국 미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 라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지 언어적 익숙함이나 발표 스타일에 대한 편향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분위기는 팀의 공식 미팅에서도 암묵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방문 일정을 짤 때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마지막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더 큰 시장이고 연구 규모도 크니까 먼저 보고 한국은 비교군으로 삼자. 이 말에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고 일정도 그렇게 확정되었죠. 저는 그때 한 번도 한국을 마지막에 둔 것이 정말 공정한 판단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하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숙소 선택에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급 호텔을 예약했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온천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무난한 비즈니스 호텔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서울에 가면 회식도 한 번쯤 해보자며 마치 관광 일정을 짜는 듯한 태도였던 것이죠. 첫 번째 방문지는 중국이었어요. 상하이, 베이징, 심천의 주요 AI 기업들과 연구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우리는 속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뚜렷하게 느껴졌던 한계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데이터 윤리의 취약함, 그리고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구조적 장치 부재 같은 부분들은 기술의 속도를 믿고 따라가기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을 남겨주었고 저희는 이러한 인상이 단지 느낌이 아닌 실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대학 연구소, 기술 박람회, 그리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는데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묘하게도 정숙함과 전통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고,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수직적이어서 혁신이 내부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폐쇄적이어서 외부 협업이나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개방성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동력이 없다는 표현을 주고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짧은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방문지가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충격과 존경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온 곳 대한민국이었어요.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행사는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하는 오픈 데모데이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조셉이 작게 웃으며 말했죠. 결국 여기서도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한 거 하나쯤 카피해서 보여주겠지. UX만 예쁘게 포장해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조심스레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정답을 미리 아는 시험을 보는 사람처럼 저는 어쩌면 그 발표들이 우리의 기존 인식을 확인해주는데 그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정말이지 오만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선 팀은 딱 보기에도 규모가 작고 발표자도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창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개한 프로젝트는 그 어떤 유창한 프레젠테이션 기술보다도 훨씬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실시간 영상 기반 다국어 립리딩 AI, 즉 사람의 입술 움직임만을 인식해봐라 내용을 추정하고 이를 다국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모델을 시연했는데요. 이 기술은 청각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리고 국제 영상 회의 환경에서 통역이 제한적인 상황에 특히 유용하게 설계된 것이었고, 저희는 실시간 데모를 보면서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기술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실제 병원 청각 재활 클리닉, 해외 기업의 컨퍼런스 번역 지원 서비스, 국내 뉴스 자막 생성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친 뒤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술의 정교함도 뛰어났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문제의식의 출발 지점이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험만 인상 깊었던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설계 방식도 저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컨대 이립리딩 AI는 단일 언어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 환경에 따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동 전환되도록 만들어졌고 각 언어별 발화 특성과 입술 움직임의 차이를 학습한 다층 모델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는 단지 기술적인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적 맥락과 다양한 사용자층을 철저히 분석하고 설계한 결과라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은 바로 기술과 사회의 융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표가 끝난 후 제 옆자리에 있던 조셉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 그를 봤지만 그의 시선은 발표자가 퇴장한 무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엔 묘한 당혹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 역시 말없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감정은 놀라움을 넘어서 일종의 불안감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철학적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고 그 차이는 수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발표된 다른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AI 기반 농업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또 다른 팀은 고령자인지 저하 예측을 위한 일상 대화형 AI 플랫폼을 소개했는데 그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란 단어를 넘어서 사람의 삶과 사회 구조의 작은 틈에 정확히 들어맞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그들의 실행 속도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기술이 아직 연구 단계로 존재하거나 프로토타입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병원, 농촌, 노인복지센터 등에서의 적용 데이터를 통해 개선 사이클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예상 밖의 충격은 저희가 방문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서울의 한 도시 교통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나 연구소처럼 직접적인 AI 응용을 다루는 현장이 아니라는 생각에 팀원들 대부분이 큰 기대 없이 일정을 소화하려는 분위기였어요.
교통이라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혼잡도 분석이나 차량 흐름 제어 정도겠지라는 선입견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센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교통관리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주는 수준이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곡면 대형 스크린에서는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실시간 영상과 함께 그 위에 수천 개의 교통 흐름 데이터, 차량 종류, 대기시간 예측, 사고 가능성 지수, 인근 CCTV 분석 결과 등이 동적으로 시각화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요소가 AI 시스템에 의해 동기화된 의사결정 체계 안에서 자동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판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줄어들면 AI가 도로 위 영상을 분석해 잠재적인 장애물 예, 불법 주정차, 공사 차량, 사고 가능성을 탐지하고 이를 인근 구간과 연계된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뒤 몇 분 후 발생할 체증을 미리 예측하여 신호 주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분석되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가장 놀란 장면은 갑작스러운 비 소식이 알려지자 AI가 실시간으로 도심 내 주요 보행자 이동량과 공공자전거 이용 통계를 교차 분석해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환승 구간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해당 구간에 자동 안내 방송을 띄우는 동시에 그 지역 버스 배차 간격을 3분 단위로 조정하는 일련의 작업이 2분도 되지 않아 모두 완료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기술이 단지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미리 예측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전율에 가까운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사실 저희 연구팀은 유럽에서 교통 AI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제 지도 교수님은 런던시와 협업하여 자율 셔틀 운행 관련 정책 컨설팅도 맡은 바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통해 도시 내 AI 활용에 대한 감각을 나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마주친 수준은 단순히 기술의 정교함이나 정확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문제의 정의 자체가 달랐고 접근 방식이 훨씬 사람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고령자와 어린이 보행자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해 고위험 보행 구간에 AI 예측 신호 시스템을 별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누가 지나가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신호 체계였습니다. 단지 차량 흐름 중심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보행자의 패턴을 기준으로 전체 신호 체계를 조율하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날 아침, 저희는 서울 북부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AI 윤리 연구로 세계 학계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연구진들이 포진한 곳으로 학교 전체는 외형만 보면 다소 소박하고 정제된 분위기였지만 곳곳에 숨겨진 실험실과 공동연구센터 그리고 복잡한 딥러닝 서버실은 조용히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침의 공기마저도 기억납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캠퍼스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살짝 싸늘했고 잔잔한 긴장감이 온몸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시간부터 저희 연구팀과 해당 대학원 소속 연구진들 간의 기술 교류 세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자연어 처리 기반의 감정 분석 모델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형식적으로 설정된 일정이었고 저희로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연구팀 중에서도 저를 포함한 몇몇은 오히려 전날 관제센터에서의 경험이 워낙 강렬해서 이 마지막 일정은 다소 밋밋하게 지나가리라 생각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저희 팀 리더가 우리 모델의 아키텍처와 학습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방식 그리고 최근에 개선된 감정 분류 정확도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고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영어 기반 다층 정서 분류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선 몇몇 대학원생들이 관심을 보이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 가장 안쪽에서 조용히 발표를 듣고 있던 한 대학원생이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 모델의 마지막 정서 필터링 층을 사용자 피드백 기반으로 자동 튜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방식은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는 해본 적이 있지만 데이터 노이즈 문제 때문에 보류한 접근이었고 아직 실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노트북을 HDMI 케이블에 연결하더니 그 기능을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 중인데 몇 가지 조건만 설정해 주시면 데모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없이 즉석에서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중한 리액션으로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그가 몇 줄의 파라미터만 수정하고 알고리즘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한 뒤 저희 모델과 유사한 구조의 시스템을 돌려보이며 출력값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보여주자 모두 점점 숨을 죽이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된 분석 정확도가 저희 모델보다 3.6% 높게 반응 속도는 약 22% 빠르게 나타났을 때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모델이 기존보다 훨씬 적은 양의 데이터셋, 그것도 특정 산업군의 언어 패턴만을 활용해 학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높임말과 겸양어처럼 정서적 함축이 많은 언어라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중심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잉 추론이나 정서 왜곡이 생기죠. 저희는 그 부분을 역으로 활용해 정서적 간섭값을 줄이면서도 의미 분류를 정확히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의 발표를 다시 바라보며 어떤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당혹감이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경이로움과 묘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수많은 국제 세미나와 학회에서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듯 오갔던 용어들, 선도국, 지식의 확산, 기초 기술 같은 말들이 순간적으로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학원생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발표를 했지만 그가 보여준 시연은 단순한 기술의 비교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철학, 다른 출발선, 다른 속도의 사고방식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울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공식 일정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구소 미팅과 발표는 모두 마쳤고 팀원들은 각자 쇼핑을 하거나 호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개인 정리를 하느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더 많은 걸 보고 싶어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현장감 있게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속도와 질서였습니다. 역마다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열차, 깨끗하게 정돈된 승강장, 그리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물론 유럽에도 질서 있는 지하철은 있지만 여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나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공간을 지키려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급하게 뛰지 않고 누군가는 노약자석을 비워두며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 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배려의 습관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무질서하지 않았고 도로 위에는 택시와 자가용, 오토바이 분주히 오가면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 멈춘 차량들, 신호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행인들, 어디 하나 소리 지르거나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광판엔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와 날씨 정보가 깔끔하게 안내되고 있었고 교차로 모서리에는 무선 충전 중인 전기버스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알고리즘 같네.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기술, 질서와 유연함, 속도와 배려가 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시가 커질수록 통제가 강해졌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카메라에 의해 감시되곤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정적인 인프라 속에 개성이 억눌리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에 비해 한국은 빠르게 흐르면서도 부드럽고 기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크게 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공기 같은 시스템이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도시라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캔맥주를 사들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가족,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잔디밭에 앉아 야식을 먹는 연인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음악을 듣는 청년까지.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도 소란이나 긴장이 없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도 함께 지킨다는 태도. 그건 단지 선진국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도시의 일부로 살아간다는 감각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 없는 질서, 빠른 시스템, 정확한 안내, 쓰레기 없는 거리, 편의점 앞에 놓인 의자와 젊은 커플의 웃음까지 그 모든 게 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해 살아가는 시민들의 품격 때문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중국과 일본에서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제나 정부가 시키니까 한다는 기류가 강했고 그마저도 공공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택시는 제멋대로였고 길거리 흡연은 흔했고 소음이나 무단횡단도 다반사였죠. 일본은 반대로 하지 말자가 많았습니다. 규정과 간판, 스피커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주의 방송들. 깨끗하지만 숨이 막혔고 지나치게 정돈된 구조는 개인의 리듬을 제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두 나라와 달랐습니다. 지킬 건 지키되 편안하게 숨쉬는 사회. 빠르되 급하지 않은 도시. 이 나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균형 속에 있었습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만든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회다. 이건 단지 관광객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가 단지 잘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일부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연구팀은 호텔 라운지에 모여 자연스럽게 맥주 한 캔씩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셉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국을 너무 무시했지.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야 어딜 가도 배울 수 있는 거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 뼛속 깊이 움직이는 시민의식, 삶의 리듬,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거. 메간이 덧붙였습니다. 난 솔직히 일본이 가장 정제된 기술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한국은 훨씬 더 생생해. 사람 냄새가 나. 빠르지만 공허하지 않아.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도 높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방식, 그걸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 시민 개개인의 질서, 의식과 공공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게 유럽조차 따라가기 힘든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도시, 시스템과 문화, 철학과 현실이 함께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하나의 세계관이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혁신은 늘 서구에서 시작된다. 아시아는 아직 한참 배워야 할 곳이다. 이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틀렸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